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썸네일을 보고 어떤 사건의 내용인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서 저 경찰한테 되게 궁금한 거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처음에 상해치사죄로 일단 구속부터 시키고 죄의 유무에 대한 입증을 하고 있던 사실을 알아서 살인죄로 전환될 것 같다. 현재까지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에 그러면 살인죄가 적용이 되면 연쇄 살인이니까 살인마니까 그때면 신상공개를 하겠지. 제가 그런 영상을 올렸었죠. 패싱했습니다. 요상한 이유가 좀 나왔는데요. 일단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신상공개에 대한 조건을 같이 언급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 두 번째, 피해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세 번째,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이 중 첫 번째가 문제입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 이것 때문에 공개를 안 했답니다. 패싱의 이유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과요, 빠르게 지금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건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죠. 2025년 12월 14일 여성 김씨는요, 오전 11시 2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한 카페 주차장에서 한 달 정도 교제했던 당시 남자친구에게 무언가 음료수를 마시게 합니다. 결국 카페 안에서 남자친구가 20분 만에 의식을 잃었고 그 이후 김씨는 남성의 가족들에게 연락, 그렇게 병원으로 함께 가게 됐는데 무려 이틀이 지나서야 깨어나셨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김씨와는 헤어지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에 2026년 1월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미 2026년 1월 사건에 대한 인지가 돼 있었고요. 당시 용의자, 당시 수사를 받던 사람은 김씨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가 밝혀졌죠. 김씨가 이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자신의 핸드폰에 챗 GPT에 검색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수면제랑 술을 같이 먹으면 어떻게 돼? 얼마나 같이 먹으면 위험해?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또 지나갔지요. 밖에 활개치고 다녔습니다. 1월 하순이었죠. 또 다른 남성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방에서 김씨가 준 숙취 해소제를 마시고 똑같이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 뒤에서도요, 계속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걸 알게 된 상황이었죠. 자, 이 사실이 밝혀졌고 확인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가해자도 김씨라는 걸 알게 되었죠. 자,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2026년 1월 28일 밤 9시 24분경 우연히 알게 됐던 사람과 함께 남성은 김씨를 우연히 알게 됐고요. 강북구 수유동 소재의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마시게 됐고 결국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들어갔던 사람도 김씨라는 걸 경찰은 인지를 했습니다. 이미 이전에 신고가 들어왔던 상태인데 비슷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당시 김씨의 주장은 그랬죠. 자기가 나오면서 너 너무 술에 많이 취해가지고 잠만 자니까 먼저 갈게 라는 메시지를 미리 보내놓고 마치 알리바이를 만들었듯이요. 자, 그렇게 검거하지 못하고 내보낸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또다시 피해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출석 요구서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당시 경찰이 무슨 이유로 한번 연기를 해버렸죠. 그리고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2026년 2월 9일 오후 8시 40분경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함께 수유동에 있는 한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됐고 얼마 뒤 마치 쫓기듯이 김씨는 밖으로 나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죠. 그리고 피해자는 숨진 채 다음날 발견됐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에서 공통적인 건 단 한 사람, 김 씨였죠. 그리고 방송을 찍는 오늘 날짜로 또 하나가 확인됐습니다. 제가 1차, 2차, 3차 이런 명칭을 지금 붙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왜냐면 1차가 변경됐습니다. 모두가 의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바로 정말 작년 12월이 처음이었을까? 남자친구한테 한 게 처음이었을까? 남양주에서? 아니요. 작년 10월 초에 한번 접수가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10월 25일 119 신고 접수 내역이었죠. 신고란 사람은 김 씨입니다. 똑같은 수유동 노래방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을 했죠. 자, 그러면 1차가 변경됐네. 작년 10월이 1차구나. 우린 그렇게 장담을 못합니다. 작년 10월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올해 2월까지 요 안에서 사건이 더 발생했을 수도 있고요. 그 시간이 더 전일 수도 있습니다. 더 조사해보고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포렌식 분석 작업해야 되고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김 씨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김 씨의 범죄 패턴은 점점 진화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뭔가 사람들이 있는 공간, 의심을 덜 받을 만한 공간들, 그런 공간에서 하다 점점 폐쇄적인 공간을 선택해 들어갔고, 그게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끔찍한 사망사건으로 결과가 나오게 됐죠. 이런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지를 때 한 가지 더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 전과 달랐던 건 양을 2배, 3배 더 늘렸다는 점입니다. 범행 직후요. 검거되고 나서 범행 수법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했던 이야기는요. 아니 그냥 그 안에 같이 들어갔는데 그냥 뭔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재우려고 그걸 먹였어요. 숙취 해소제를 미리 준비해 갔다는 건데요. 집에서도 똑같이 확인이 됐습니다. 김 씨가 오랜 시간 동안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게 확인이 됐는데 그 약들을요. 한 봉지 안에 그냥 다 들어박아 놓은 겁니다. 분류를 해놔야 되잖아요. 자기가 먹으려면. 그것 중에 막 섞어가지고 넣었던 것으로만 추측 중입니다. 피해자들의 몸에서 다량의 너무나도 많은 그 다양한 종류의 향정신성 의약품들이 검출됐기 때문이죠. 자, 이건 분명 미리 준비를 해간 겁니다. 그리고 검색도 했고요. 그리고 점차 범행은 진화했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간략히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 아닌가요?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지 않은가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나요? 자, 한 가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 계속 피해자들 나타났고요. 살인사건의 피해자 2분이 현재 계신 상태입니다. 중대한 피해죠. 그럼 경찰이 이걸 얘기할 때 하나만 남습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지 않다라는 뜻인가요? 왜요? 이 범행 수단이요. 제가 앞서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살인사건으로 전환된다면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도 유례가 없던 사건이다. 그리고 이걸 전 세계적으로 넓혀봐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만큼 끔찍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도요. 그냥 이렇게 처리가 돼서 넘어간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요. 사실 지금도 이해가 가진 않았습니다. 왜 도대체 신상 공개를 안 하지? 그리고 왜 정확한 범죄에 대해서 요즘에 언론에서도요. 연쇄 사망이라고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이거 살인사건인데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들을 가진 채 우린 한 가지 더 깊게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2차 가해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요? 원래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모르기 전까지, 알기 전까지는 뭐 요즘에 중립기어 박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그런 이야기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김 씨가 얼마만큼 잔혹하게 범행을 준비했는지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분의 동의를 얻었고요. 이 사건의 현재까지 이 김 씨가 검거됐던 그 마지막 사건, 그 사건의 피해자의 유가족분들의
제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동의하에 개인적인 정보만을 가렸고요. 그 이외의 내용은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걸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들의 만남이요. 보통 여러분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십니까? 보통 일반인들 다 비슷하잖아요. 밖에서 놀다가 지인이나 지인의 지인이나 어디 지나가다가 같이 술 먹는 자리에서 같이 얘기 나누다가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갑니다. 네, 피해자도 그렇게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깊게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점점점 마술을 뻗치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김 씨였습니다. 이게 그 첫 메시지 끝부분입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이 메시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계속 대화를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존댓말을 쓰는 사이였죠. 얘기를 나누다가 카톡이 편하냐? 괜찮아져야 오빠랑 놀죠 일요일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네. 뭐 서로 이제 알게 됐고 일요일에 만나기로 했던 사이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호감을 갖게 되면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그냥 만나자마자 이상한 데 간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있었고 이들은 그 전에 몇 번 만난 사이입니다. 자, 그렇게 카톡으로 하자라고 얘기했더니 전화번호 알려달라라고 얘기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주니 카카오톡을 보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첫 번째 좀 신기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눈에 보이시죠? 로밍 발신. 로밍 발신이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찾아보니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진짜 해외에 있다. 해외로 나가서 로밍을 신청해 놓은 상태면 그럴 수 있다. 제가 이 김 씨의 SNS를 쭉 살펴봤거든요. 지금 그 캡처본이나 자료도 다 가지고 있는데 김 씨의 SNS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어떤 일이 있거나 어디 좋은 데 갔다 오면 다 올리더라고요. 근데 제 눈엔 해외에 간 사진은 없었어요. 만약에 해외에 나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에 대한 증거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해외에 나갔는데 그거를 SNS에 안 올린 건가? 해외에 나갈 만큼 여유가 있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보를 받은 내용을 보면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조금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 두 번째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VPN이요. VPN을 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누군가와 연락을 나눌 때 VPN을 써서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IP를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죠. 이걸 확인하고 나서 제가 남원호 변호사님께, 현재 피해자 유가족분 대리인이십니다. 남원호 변호사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상세한 조사가 들어가는 부분을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자신의 신원을 최대한 노출을 피하려고 했다라는 어쩌면 계획성이 있을 수도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카톡이 편하냐? 그러냐? 그래야 같이 놀지 않느냐? 그러면 알려줘요. 저는 이게 보통 일상적인 남녀의 사이의 부분이라면 서로 뭔가 만나기 전에 있는 그런 대화의 느낌처럼 와닿았거든요. 근데 우린 결과를 알죠. 김 씨의 느낌이면 굉장히 밀당하는 느낌입니다. 카톡이 편하냐? 라고 묻고 우리가 괜찮아져야 같이 놀지. 카톡으로 하자 라고 했더니 그럼 전화번호 알려줘요. 이런 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의 메시지를 또 하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김 씨는요, 그 질문 하나하나에다가 답글을 달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이랑 같이 사나 보다 라는 질문에 그렇다. 자취하면 편하다. 아, 진짜 로망이 있었느냐. 좋은데 서울이었으면 놀러 갈 텐데 이런 식의 글을 씁니다. 자, 결과를 우리가 아니까 이게 되게 무섭게 보이는 거지 보통이면 어때요? 어색하고 서먹한 사이였던 두 사람, 서로의 호감이 있었던 사람이 차근차근 만나가는 과정처럼 보여집니다. 차근차근 그런 느낌처럼 안 보이시나요? 그 자기가 사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수요 쪽이 아닌가? 뭔가를 엄청 감추는 느낌이죠. 우린 이제 결과를 아니까요. 자, 그렇게 피해자분께서는요, 그러게요, 서울이면 놀러 올 텐데 자취하면 좋아요. 돈 많이 깨지는 거 빼면. 편한 대화죠. 그리고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려하십니다. 저 내일 아침 출근이라서 먼저 잘게요. 이따가 잘 자요.
이거 우리가 지금 김씨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오면 어떻게 보실 거예요? 아, 둘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구나. 다른 사람의 연애처럼 보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그런 순서가 있는 대화들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메시지도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만나기로 약속을 했던 것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나누다가요. 내일 그럼 수유 쪽에서 만날까요? 땡땡씨, 김씨입니다. 김씨는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우리 거기 가운데에서 봐요. 라고 얘기를 하죠. 아, 위치를 다른 데로 얘기했나 봅니다. 자기 산대요. 알겠어요. 수유 맛집은 엄청 많이 아니까 데리고 갈게요. 6시쯤 괜찮아요? 네, 이러고 편한 시간 알려줘요. 근데 여기서 6시쯤 괜찮아요 하는데 할 때 물론 그냥 쓴 걸 수도 있죠. 결과를 하니까 이것도 무섭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만났던 걸로 보입니다. 이들은 점점 가까워진 겁니다.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대화를 오랫동안 나눴고요.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요.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빠 혹시 다음엔 고기 먹자 했잖아요. 제가 맛있는 데 아는데 거기 하필 배달 음식이라 방에서 마실래요? 라고 김씨가 보냅니다. 이것만 외부에 나갔어요. 언론 보도에.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저런데 왜 따라가? 아니라고요. 이들은 점점 가까워지는 사이. 이거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요. 사귀어가는 사이예요. 만나는 사이처럼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게 이 흐름이었습니다. 계속해서요. 이렇게 이모티콘 얘기하면서 귀엽다, 뭐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누구냐면 김씨예요. 이들 사이의 대화는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땡땡땡이에요. 배달밖에 안 돼서 방 잡아서 먹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그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것도 불과 몇 시간 만에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피해자 뭐 잘못했나요? 그렇게 2차 가해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분들 있죠. 피해자 뭐 잘못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신 분들이요. 이분 뭐 잘못했는데요? 또 억지로 찾아내실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건데, 나는 그럴 건 없는데. 인간관계 없으세요? 사람 어떻게 만나가세요? 이런 관계가 아니면 연인은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런 과정은 다 누구나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이 과정이 아니 갑자기 저렇게 가 그게 아니고요. 가까워지는 관계잖아요. 이건 누구나 사람과 사람이 알아가는 과정들 중에 일부분인 겁니다. 이제 역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피해자라면 의심하실 수 있습니까? 마지막 내용만 언론에 그렇게 나가버려서 갑자기 저러면 이상하지 않나? 그건 그때 얘기죠.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요. 전 정말 일부분만 보여드린 겁니다. 동의하에. 저는 다 내용을 봤죠. 그냥 그 흐름이에요. 상황은. 얜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뭐 하려고요? 상대를 완벽하게 속인 겁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못하게. 절대로요. 이 부분 때문에 유가족분들의 동의를 얻어 여러분께 공개한 겁니다. 일부분이요. 자, 언론에 나왔던 그 내용 이제 어느 정도 앞뒤 전후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남원호 변호사님께서 피해자분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난 이후 정말 놀랄만한 일들이 발생됐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일 겪으면 안 되고 누구도 그런 일을 겪으면 안 되지만 여러분에게 전화가 옵니다. 가족에게 끔찍한 일이 생겼는데 아무것도 얘기 안 해주다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있으면 뉴스 나오니까 뉴스 보세요. 툭. 어떠실 것 같으세요? 거짓말 같다고요? 2026년 2월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던 그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법률 대리인이신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원호 변호사님이 이 사건을 맡으며 있던 그 일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부러 편집 하나도 안 했습니다.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연쇄살인 사건으로 불리는 그 사건의
2차 살인 피해자 법률 대리인을 맡으신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원호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께서 당연히 아시겠지만 또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원호 변호사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나 일본도 살인 사건 등 주로 이제 강력 사건의 피해자 대리를 했었고, 지금은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해자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도 놀라셨고 특히 2026년 구정을 앞두고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다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사건의 과정은 앞서 말씀드렸으니 유가족분의 대리인으로 혹시 전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네, 유가족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안타까운 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먼저 경찰 수사 초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전해보고 싶습니다. 사건 초기에 유족분들이 제일 궁금했던 건 자신의 가족이 왜 죽었는지였거든요. 유가족으로서 당연히 슬퍼할 겨를도 없이 경찰서에서 나오라고 해서 갔고, 그리고 진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조차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준 상황이었습니다. 물어봐도 설명도 없었고요. 심지어 사건 발생 후에 그 뉴스 기사 첫 보도가 나오기 몇 시간 전에 경찰로부터 한 통의 이제 전화를 받으셨는데, 뉴스 기사가 뜰 수도 있다, 놀라실 수도 있다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그때 들으셨고, 이때까지만 해도 유가족분이 물어봐도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첫 보도가 나왔고 피해자가 살해당했다는 내용을 그제서야 알게 되신 거예요. 당연히 유가족분들은 너무 황당하고 황망해서 바로 경찰에 전화해서 왜 유족한테 먼저 알려주지 않았냐라고 이제 따지듯이 물으셨는데, 그랬더니 또 대뜸 경찰이 했던 말은 우리가 흘린 것이 아니다, 공보팀에서 한 거다라는 대답이었던 거죠. 사실 이런 상황이 경찰로서는 당연한 수사 진행 과정이었다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유가족으로서는 사실 맥이 탁 풀리는 순간 이었던 것 같고, 이런 말씀을 조금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좀 놀랐는데 이게 좀 정리를 해보면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그러면 처음에 유가족분들은 살인사건이라는 인지도 못하신 상태로 계셨던 상황이었던 건가요? 전혀 모르셨고요. 경찰에서 진술을 했을 때도 경찰에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늘 나오는 이제 패턴대로라면 수사 과정이고 보안상이라는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 설명도 없이 어떤 것도 없다가 갑작스럽게 연락을 준 이유가 보도가 나갈 것 같다 라는 그 말 이외에는 또 사건과 관련된 설명도 없었고, 그냥 말 그대로 그거는 뉴스 보세요라는 통보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도 혹은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도 언론을 보시기 전까지는 아예 모르고 계시고 살인사건인지도 모르고 계셨다가 그냥 말 그대로 뉴스를 보시고 살인사건의 피해자다라고 인지를 하시게 된 건가요? 그렇죠. 사실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어떤 힌트라도 주셨으면 그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날까지만 해도 설명이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유족으로서 장례를 치를 때까지도 공식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말도 없고 유가족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장례를 치르신 상황이셨을까요? 말 그대로 이제 변사체가 발견이 됐고, 그 변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장례는 치르긴 해야 되니 이제 그렇게 알고 수사는 진행되는 줄 알고 그런 마음으로 일단 장례를 치렀던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자살인지 타살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설명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저희들도 다 궁금해하고, 그리고 오늘도 또 새로운 보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가깝게 대리인으로서 지금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좀 더 너무 난감하시면 답변을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지금 피해자들이 더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 이미 경찰에서는 작년 남양주에서 있었던 주차장 사건으로 사건을 인지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맞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최초에 있었던 사건이 남양주 사건이었죠. 12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경찰의 이제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인지했던 첫 사건은 남양주에 있었던 사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보도가 나온 내용에 따르면 그보다 2달 정도 앞당겨진 시점에 새로운 피해자가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경찰에서 지금 설명했던 최초의 인지 시점보다 2달이나 앞당겨진 셈인데, 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어떤 설명을 할지는 저도 조금 아직 예상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사망 사건에 뭐 1차, 2차 이렇게 지금 나누는 건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1차 피해자라고 이제 지칭을 할 분들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 사건에서 이 여성이 검거가 됐던 가장 마지막 피해자분의 대리인을 맡고 계신 건데 어떻게 보면 좀 빨리 막을 수도 있을 법했다라는 생각은 사실 좀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이 부분은 한 번은 그래도 이야기를 해보면, 해볼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수사를 하다 보면, 뭐 유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수사 기밀을 알려주지 못할 이유가 있을 때도 있죠. 뭐 정보가 새어 나가서 증거인멸을 한다든지, 또 뭐 가해자가 도망을 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뭐 이런 이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가해자가 알려진 바와 같이 2월 10일에 이미 체포가 이제 됐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최초에 이제 경찰이 수사를 12월 달에 이제 첫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뒤에 또 연쇄적인 이제 사건이 있어서 수사를 해서 결국에는 가해자의 그 CCTV를 통해서 용의자로 이제 특정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사건은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망 사건의 가해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아무리 양보해서 생각을 해도 사람이 과실로 죽었거나 또는 고의로 죽었거나 결과 발생이 가장 중대한 이제 사건으로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를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있고, 또는 또 2차적인 3차적인 어떤 파장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사건인데, 그런 과정에서 심지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 조사 일정을 잡아놓고 경찰의 사유로 인해서 조사 일정을 미루다가 그 사이에 지금 마지막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 사건을 바라본다고 하면 피해자 유족 입장에선 지금 우리의 피해자는 사실 그 전에 미연에 수사만 제대로 진행이 됐다고 하면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전 좀 많이 놀랐습니다. 통보식이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놀랐고요. 그리고 언론 통해서 봐라 라는 그 말이, 이걸 만약에 내가 직접 들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 부분도 사실 처음 알았던 사실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이외에도요, 변호사님께서 꼭 부탁을 하시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상공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보시다시피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 인터넷에 아무렇지 않게 2차 가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마 여기까지 보셨다면 절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언론의 단편적인 부분만 봤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고인의 친형님께서 쓰신 엄벌탄원서, 그 이야기가 저와 변호사님의 이야기와 공통된 부분이라 제가 대신
감히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벌탄원서입니다. 아직 제출이 안 된 탄원서입니다. 이제 제출이 될 거고요. 여러분께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상 공개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집안의 막내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 구김살 없던 동생은 하얀 천에 피가 묻은 싸늘한 시신으로 가족 앞에 왔습니다. 제 동생이 피고인에게 보였을 호의와 신뢰를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살인으로 짓밟았습니다. 살인 이후 SNS를 하고 체포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조차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며 양심이나 일만의 반성의 기미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이러한 흉악범의 신상을 비공개로 두는 것은 잠재적인 범죄 예방을 포기하는 것이며 유가족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일입니다. 혹시라도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을지 모를 추가 피해자를 위해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피고인의 얼굴과 신상을 대중에게 명명백백히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걸 유가족이 해야 됩니다. 중대한 범죄, 그게 아니라고 패스했다 그랬죠. 통보식으로 얘기를 했죠. 수사 미뤘죠. 피해자는 또 발생했었죠. 이러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자기들 잘못한 거 언론에서 들쑤시고 난리 날까봐 빨리빨리 처리해서 검찰로 넘기자. 검찰에서 그러면 신상 공개하고 그쪽으로 억으로 끌리겠지 라는 아주 나쁘고 못된 뇌피셜밖에 안 떠오릅니다. 일부러 그러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하필이면 이 말도 안 되는 우연들이 겹치니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신상 공개 이제 검찰의 영역입니다. 경찰은 패스했으니까요. 검찰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다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조속히 처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동생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드립니다. 피고인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 동생을 살해하였습니다. 뉴스를 통해 동생의 죽음에 대한 전말을 알게 된 부모님의 충격받은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습니다. 챗GPT와 의사 처방을 통해 사망 가능성을 알고 이미 죽어있는 막내 동생의 카드로 결제한 그 치킨을 들고 가는 행동은 같은 하늘 아래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인지 현실감조차 들지 않습니다. 동생이 다른 희생자들을 더 막았다는 그 영웅처럼이라는 생각, 사랑하는 막내 동생을 보내고 담담한 척하며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며 위안 삼고 계신 부모님 앞에서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형의 고통을 헤아려 주십시오. 피고인의 살인 동기와 추가 범행 여부를 끝까지 파헤쳐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게 철저히 수사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검색을 통해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름도 얼굴도요. 네티즌 수사대라고 부르죠. 많은 네티즌들을 통해 신상이 어느 정도 퍼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경찰에서 해주겠지. 살인죄면 당연한 거잖아. 연쇄살인인데 공개하겠지. 그 믿음은요, 패싱으로 지나갔습니다. 이것조차도 황당한데 유가족들이 느껴야 될 고통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엄벌을 탄원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연쇄살인 사건은 대한민국에 없었습니다. 이걸 해외로 끌고 가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함부로 부르는 것조차 너무 분에 넘치는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아닌 애한테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도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악마 같은 쓰레기 새끼입니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현명한 판결이 나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끝까지 이 사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